네, 먼저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민주당의 박선숙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윤창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현옥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네, 오늘 네 분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토론 주제 가계부채 대책 분석에 앞서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의 그 가계부채 상황 네 분 패널 분들은 어떻게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본격 토론에 앞서서 간략하게 저희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선숙 의원부터 마이크 드릴까요? 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대책이 충분치 않다. 그 점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네.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추가 보완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지가 오늘 토론의 중심이었으면 합니다. 그러죠. 네. 이어서 김용태 의원. 네. 예, 우리 박선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가계부채의 규모도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월 말 현재로 한 800조를 이제 넘어섰는데요. 이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 딱히 지금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제 악순환 이제 구조에 이제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특단의 대책이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역시 이런 문제의 가장 큰 이제 해결의 원칙은 그야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경제가 원만하게 성장하는 것. 과연 이 구조를 어떻게 짤지 그런 연후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가계대출자들에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짜줄지.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토론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창현 교수님. 예, 많이들 들으신 얘기지만,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서 서서히 가열을 하면 언제 튀어나와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다는 뭐 이런 이제 농담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씩 나빠지고 있을 때는요. 네. 계기를 찾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이 튀어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냐. 여태까지도 그냥 버텼는데. 그래서 지금 99년도에 200조고요. 지금 2011년에 800조니까 4배가 됐습니다. 네. 한 12년 만에. 2007년에 이미 3배가 됐습니다. 630조. 그래서 이게 이제 서서히 계속 들어왔다는 거죠. 예, 한 번도 이제 줄질 않고. 그래서 800이라는 숫자를 이제 하나의 계기로 해서 한번 이런 문제를 다시 돌이켜보고 새로운 이제 하나의 튀어나오는 계기로 삼자, 이런 면에서 왜 900이나 1000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밀린 숙제를 하듯이 숙제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이현옥 본부장님. 네. 예,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저희들은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이제 이게 심각하다.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해준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대책이 충분한 대책이 되겠느냐라는 데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규모라는 측면에서 너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났죠.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나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 수준, 그리고 특히 유동부채, 또 가장 중요한 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인데요. 그게 네. 이제 부채 상환 능력이죠. 그게 너무 참 나쁘고,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부채 상환 능력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질적 문제를 또 안 들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가계부채가 보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좀 줄어들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고금리 대출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네. 또 가계가 또 저축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저축률이 뭐 2%에서 3%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우리 가계가 아주 위험수에 와 있다라는 걸 명확히 좀 나타내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인식을 같이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네. 저희는 뭐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가계부채는 좀 고혈압에 가까운 거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혈압이 있다고 당장 쓰러지진 않지만 그게 다른 충격이 왔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우리가 굉장히 고혈압 상태다. 우리 경제가, 우리 가게가 고혈압 상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걸 좀 낮춰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분 패널께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총평 비슷하게 저희가 여쭤봤습니다만은 역시 말씀 중에 뭐 다 어려운 건 뭐 물론이고 앞으로 오늘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어떤 해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그 정부가 내놓은 그 뭐 정부 표현대로라면은 연착륙 대책, 그래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박선숙 의원께서는 이 당국자인 김석동 위원장의 그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시면서 뭐 충분치 않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우선 이 후반부에 요 조목조목 어제 나온 종합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선 그 대출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것도 앞서 지금 현재 가계부채 상황을 말씀하듯이 전반적인 평가만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강론은 후반부에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용태 의원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종합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네. 아까 물론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예, 뭐 부족하지요.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봤을 때. 네. 일단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이제 대책들 뭐 좀 이따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지만 현재 이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 자체가 사실 경기가 부진했거나 너무 아니면은 경기가 너무 좋았을 때 이 부채가 늘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경제를 정말 완만하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냐. 좀 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요. 사실 이번 대책들은 경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완만하게 성장시킬 것이냐에 대한 대책은 아니죠. 그게 이제 금융위가 또 소관은 아니니까요. 네. 다만 그 와중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경감시킬 것이냐. 여기에서는 그럴 겁니다. 정말 아픈 사람들, 뭐 체력도 떨어져 있고 사실 보약을 줘야 되지만 이번 대책에는 보약보다는 쓴 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라도 해서 무언가 큰 병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거기다 조금 뭐 필요한 이제 보약 처방보다는 약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처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네. 이 강론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면 뭐 상세히 하나씩 알겠습니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숙 의원님께 기회 드리죠. 저는 이제 김석동 위원장께서 그 총유동성을 관리하고 또 부동산 가격을 잘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것을 첫 번째 이번 대책의 과제로 삼았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바로 그 점이 그 대책의 한계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잘 유지하고 안정시키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은 저는 근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인위적인 조치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또 다른 그 담보대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지금까지 3년 동안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좀 떠받치고 좀 살려보려고 노력한 모든 조치가 지금까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어떤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지금 시점이 부동산 경기가 그 다시 올라오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네. 혹은 뭐 혹자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장기적인 침체로 갈 수 있다고 보는 이제 이런 시기라서 거기에 자꾸 정책 수단을 쓰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좀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번 대책이 기존의 800조를 어떻게 그야말로 관리할까 좀 줄이거나 안정적으로 좀 줄여 나갈 수 있을까에 관한 대책은 아주 적게 나오고 앞으로 발생할 대출을 관리하는 쪽에 주로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좀 더 토론하겠습니다. 네. 이현옥 본부장님.
예. 일단 총 유동성을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만 방법론적으로 저희는 우선 이 가계부채를 다른 정책 수단, 그러니까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건 이제 당장 그만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데는 가계부채를 늘려가지고 소비를 진척시키고 가계부채를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많이 먹고 살았다는 거죠. 사실은 지난 10년 넘게 가계부채는 계속 아주 급속하게 늘어났거든요. 연평균 13.5%씩 늘어났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럼 기업인, 국가는 부채 많습니다. 기업은 거의 부채를 발로 늘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장사를 잘했죠. 사실은 그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에서 빚을 내가지고 경제를 돌려준 거죠. 그건 이제 그만해야 된다. 더 할 수가 없고요. 현실적으로. 가계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고요. 이제 가계의 빚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해야 되고, 가계의 빚을 늘려가면서 무엇인가를 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생각이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윤찬 교수님? 네, 그 외환 위기 전, 네. 97년 위기 전에는 이제 기업들이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IMF 위기를 당하면서 이제 그 빚을 갖다가 줄이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신 대로 카드 버블이 오고요. 신용카드 대란이 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이 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개의 버블을 거치면서 이제 99년 대비 한 3배 이상 늘어나 버린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와서 다시 또 위기가 또 옵니다. 2008년에. 이번 글로벌 위기는 그런 대로 잘 견뎠는데, 이제 그때도 또 통화량을 좀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또 빚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본부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 가계빚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그 개인들의 선택의 문제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대출 받아서 사자. 이렇게 그냥 결단을 내리시고서 대출을 많이 받으신 스타일의 이런 그 개인적 선택의 부분도 있고, 또 거꾸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경제를 갖다가 부양을 시키겠다는 이제 소비를 좀 이렇게 올리겠다. 또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이제 정책적 측면이 개인의 선택과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서 개인의 선택에 관한 부분은 또 일부 개인이 책임지는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뭘 고쳐야 되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부와 민간의 어떤 협업체제, 서로 간에 서로 인정을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지 이 모든 것이 전부 정부 책임이고 전부 정책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환원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계에서 책임질 부분은 같이 책임지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게 보면은 1단계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2, 3단계가 더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제 1단계 정도로 한번 시작을 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네. 예를 들어 위기를 자꾸 얘기하면은 위기가 안 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위기는 모르게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위기를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이 부분을 강조를 할 때 우리가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계기를 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교수께서 1단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심각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대책 이거 하나 갖고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문제지만은, 당초에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시장이 너무하다고 느낄 정도의 대책, 이런 표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확실하고 뭔가 나오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예측한 것보다는 좀 약하지 않느냐, 강도가. 그래서 혹시 이게 부처 간에 혹시 마지막 조율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수위를 낮춘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사실 없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패널분들 좀 말씀을 자유롭게 나눠주시죠. 네, 김영태요.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 책임 떠넘기기 다음에 과거 정권이 어땠느니 이 정권이 어땠느니 지금 이 얘기는 거의 정말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전제가 왕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 풀어나가는 과정이. 네.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쳐도 밀물 썰물을 이기겠습니까? 밀물 썰물이 아무리 대단해도 달의 인력을 이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달의 인력, 밀물, 썰물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의 이 대책이 이제 나와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 파도가 거세죠. 왜냐면 가계부채가 고통이 심하니까요. 이걸 지금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은 시장에서 반응하기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그 은행들이 사실 가계대출 관련해서 어떤 장사를 해왔느냐.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를 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변동금리로 주니까요. 본인들은 이자가 오르든 말든 간에 그야말로 그 마진폭을 노상 계속 먹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 대출자 입장에서 사실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이제 변동금리긴 한데 사실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면 이득을 보는 거죠, 거꾸로. 근데 이 금리는 현재 우리나라 현재 경기 흐름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계부채가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가계부채를 잡는 그야말로 꽁 잡는 매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가장 잘 듣습니다. 문제는 금리를 올리면 그 가계부채를 대출한 사람들이 정말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는 거죠. 신규 가계대출은 늘어나는 걸 막을지는 몰라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문제는 이게 또 신규 대출을 늘리기도 합니다. 왜? 지금 이 가계대출 고통이 심해지니까 금리가 조금 더 비싼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계부채의 악순환이거든요. 네.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제 내놓은 대책 중에는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정말 강제하는 거죠. 물론 이게 무슨 법처럼 강제하기는 만만치는 않아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어느 정도 강제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고통스러운 게 빚을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은 3년 후에 원금을 통째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빌릴 때 이왕이면 많이 빌리게 됩니다. 3년 후에 어떻게 되겠지? 집값이 오르겠지. 이런 형태로 많이 빌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 3년 안에 같이 매달 이자를 갚아나갈 때 원금도 같이 균등해서 갚아나가게끔 하면 네. 이 빌리는 사람 자체가 고통스러우니까 좀 덜 빌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정책 수단을 쓰자. 대신 이게 뭐 매 맞는다고 되겠느냐. 은행들도 따라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 은행들도 무언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 만만치 그래서 않다라는. 예, 그래서 네. 일단 한번 시행을 예. 해보고요. 2단계, 3단계 대책 우리 윤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기다려보고 절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도가 약한 그런 정책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셨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박성수 의원님. 네. 저는 전 정권, 이 정권 나눠서 얘기하지 말자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라는 게 앞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다들 실감하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 7년도에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빚 얻어서 많은 분들이 집을 샀죠. 그리고 그 빚 얻어서 산 집을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또 빚을 얻는 이제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 말 현재로 해서 그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 한 190조 정도 됐는데 지금 3년 사이에 그 주택담보대출만 171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2배가 늘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새로 빚을 얻어서 집을 사는 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산 빚을 다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제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 왜 이번 대책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 나왔는가에 대한 이제 애초에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융위원회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그 정책적 수단 외에는 없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올리는 문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조율하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지금 나와 있질 않고 그런 면에서 이번 대책은 반쪽짜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 간에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오히려 그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수단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대로 협의가 정말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을 좀 합니다. 저희가 솔직해져야 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상당 기간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지금 상당 기간 너무 저금리로 유지되어 와서 그동안의 저금리는 잊어야 될 때가 됐다. 이제는 정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 800조가 그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 정말 낮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금리는 올라가고 그 가처분 소득은 실제로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소득의 증가율이 지금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정부 내부에서의 한편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좀 솔직한 그 인정 네. 그리고 금리 대책에 대한 좀 정확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줬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근본적인 처방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그러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창인 교수님? 네. 예. 이 문제를 이제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김 의원님께서 이제 그 주로 대출 구조 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하나 이제 가계부채 적정 증가라고 하는 그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름을 적정 증가라고 표현했는데 좀 총량을 좀 줄여보자 내지는 이제 늘어나는 속도를 갖다가 이제 관리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굉장하죠. 그 효과가. 그렇지만 800조에 1%면은 8조입니다. 그러면 1%를 올렸다, 1%포인트를 올렸다 하면은 8조의 부담이 생기는데 이거 정말 뭐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부분은 물론 한국은행이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한국은행의 판단을 존중을 하면서 그렇다면 일단 이제 금융권에 있어서 그 총량이 좀 안 늘어나도록 하거나 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이 한 10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는 줄이자, 내지는 안정시키자, 800이라는 숫자 보였고,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다음번을 좀 준비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의지가 좀 들어있다는 면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끝으로 보지 않고 시작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부분이 앞으로 좀 계속 좀 시장과의 그런 마찰이 아니라 어떤 협조를 통해서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본부장께도 기회 드릴까요? 네. 예. 요번 대책은 사실 조금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것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대책에서도 이제 추가 대책으로 이제 가계 부채의 적정 증가 수준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GDP 증가율 수준으로, 그러니까 증가율을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GDP가 늘어나도 가계 가처분 소득 별로 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 수준으로 관리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악화가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이미 고혈압 상태에 있잖아요. 사실은 좀 줄여나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2008년 외환, 그 금융위기를 어떻게 보면 겪었다고 할 수 있고 안 겪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금융위기를 겪은 주요 국가들의 가계에서는 보통 가계 부채 상환력이 높아졌거든요. 저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가계 부채 증가율이 확 꺾였죠. 근데 우리는 그때도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지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가계 부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요 기업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조금 이런 양적인 그런 관리 목표 를 사실은 꼭 좀 요번 대책에 포함시켰으면 저희는 바랬던 것인데 오히려 좀 세게 하라고 그랬더니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깝다. 예, 말씀드릴 수 짧게 없네요. 덧붙이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네.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무위원회에서 그 여야 의원님들이 금융위원회와 그 상임위 과정에서도 논의를 했었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좀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적정 수준의 관리에 관한 그 가이드라인 문제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좀 그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그것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빠져서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네,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청취자께서 조금 이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풀어서 제가 말씀을 그래 드리겠습니다. 주시죠. 네.
이 대책이 강하고 약하고 이게 뭐하고 연동되어 있느냐. 우리 대출을 지금 그 받아서 이자를 갚는 사람들, 이 사람의 고통의 강도하고 그대로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강하면 그 사람들 고통이 커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쓸 때 함부로 하기가 만만치 않고요. 또한 당근을 내놨을 때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 가계대출 아까 제가 푸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게 이 모든 문제가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은 조금씩 고통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 자기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면 담보가치가 올라가고요. 그래도 그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서 팔리면 그 빚을 털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 오르지도 않고 다음에 팔릴 기미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이 고통이 자심한 거예요. 특히 심리적으로 이 위축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책이 사실 미흡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일단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것도 이게 개인들한테는 고통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빚을 그 3년 후에 갚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빚 얻는 사람은 3년 후에 빚 갚는 게 아니라 매달 원금하고 같이 갚아나가라. 그러면 정말 빚 얻기 어렵죠. 자기가 꼭 필요한 빚 액수가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3분의 2 정도밖에 못 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랬을 경우는 가계부채가 향후에 늘어나는 건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도 3년 후에는 이제 새로운 빚으로 이제 갈아 올라타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이 시스템을 짜니까 어렵죠. 다만 그래도 정부가 이 고통만 이 대출자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현재 현행 법 체계에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1,000만 원 한도에서 이자를 갚아나가는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1,500만 원까지 해주겠다. 당신이 지금 당장은 고통 들어도 나중에 이자 소위 이제 소득공제라고 혜택을 보니까 대신 지금처럼 그냥 넉놓고 3년 후에 그냥 집값 오르겠지. 이런 방식으로 이 변동금리를 이용해서 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500만 원만, 현행은 1,000만 원 해줬거든요. 500만 원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에 소위 문제 풀어나가는 성패도 있지만 이 개인들도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정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하셔야 된다. 정부가 지금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고요. 이 시장에서는 너무 센 대책이 나왔을 땐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부의 스탠스가 이거다라고 하는 이제 첫 사인이 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 가계부채 심각한 현상을 집중해서 저희가 토론 주제로 삼아서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종합대책에 대한 분석, 그에 앞서서 지금 왜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배경 진단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여러분께서 종합대책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아무래도 배경 진단에서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났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박선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집장만을 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801조 가운데 364조 엄청나죠. 그래서 아직도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 정책에 따라서 아까 김용태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정책이 강할수록 부담은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얼마 빚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돼 있고 심지어 하우스푸어 여러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사례가 있는데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의 심각성 요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론으로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찬영 교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왜 늘어났느냐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첨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은행 쪽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특히 이제 김승훈 총재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그 데트 서비스 레이쇼라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 중에서 원금 이자 갚는데 몇 프로 쓰느냐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거를 빚의 엔겔 계수다 이렇게 좀 부르고 싶은데 네. 소득 중에서 몇 프로를 그 먹는 데 쓰느냐 먹거리 사는 데 쓰느냐 이 엔겔 계수라면 이게 빚의 엔겔 계수죠. 네. 근데 이게 그 11.5% 정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좀 관리 가능한 것을 11.5% 정도인데 위험 수위를 한 40%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위험 수위 대비는 좀 아래쪽에 있다라는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40% 넘는 가격 얼마나 되냐 봤더니 한 7.8% 됩니다. 100가구 중에 한 8가구 조금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조금은 그 관리 가능하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저도 그렇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낙관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네. 또 거꾸로 그런 그 진단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좀 하나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대출이 있어서 아까 다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은행 쪽에서 이제 그 대출을 집행을 하면서 주로 CD 금리에 연동을 시켜서 변동금리 대출을 하는데, 사실 금리가 낮을 때는 참 좋습니다. 낮은 금리, 낮은 변동금리에다가 일정 부분 플러스를 해서 가상금리 조금 붙여서 받으면 굉장히 그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금리가 정상화되고 올라가면서 CD 연동 대출이 가진 그 문제점이 이제 굉장히 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 가계대출 구조 개선 방안 쪽을 보면 이제 결국 이렇게 고정금리로 가라, 변동해서 고정으로 가라, 그리고 원금을 한꺼번에 갚지 말고 분할을 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실 DSR이라고 부르는 그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이자만 갚을 때는 소득 대비 조금만 갚으면 되지만 원금까지 갚게 되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환경하에서 이 소위 그 데트 서비스 레이쇼 DSR 비율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정책적 판단을 토대로 조금 더 심각성을 서로 인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태 의원께.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네. 참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한다, 이 말을 하기가 정말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가계대출 문제는요,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는 안 되지만 완만하게 오를 수 있는 이런 정책적 수단을 정부가 강구해서 사실 이 시장에 계속 사인을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 일부 그 비판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그 분양가 상한제, 이거를 이제 폐지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러십니다. 지금 이 부동산 올라가는 것을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로 간신히 잡아놨는데, 이걸 상한제를 폐지하자고 하면은 정말 부동산이 다시 폭등하는 거를 당신들이 감당 어떻게 하겠느냐, 반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모든 정책에는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놓으니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5년 전, 7년 전, 8년 전보다 이 원자재 단가, 철근, 시멘트, 하다못해 석유, 이 모든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묶으니까요, 이 주택업자들, 공급업자들께서 주택 공급을 많이 못 하십니다. 게다가 저도 정부 여당 소속 의원이지만 정부에서 하는 보금자리 논의니 이래서 시장이 일부 왜곡되고 하니까 이 주택 공급이 많지 않았어요. 물론 아직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지만, 사실 그 수요가 있는 곳의 아파트, 그다음에 주택들이 적정하게 공급됐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것저것 사실 그게 전세의 대란으로 이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풀면은 아파트가 정상적인 가격에 공급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그 분양가하고 연동돼서 다시 아파트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 가격을 완만하게 조금씩 상승시켜 나가는 정책을 우리가 동원해야지 이 가계 문제, 이 가계대출 문제도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하나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선수 의원님. 네.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참 주택, 어려운 네. 얘기입니다.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경기나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책 수단을 쓰면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낮추겠다거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로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에 이번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거론이 됩니다만은 작년 몇 월 달부터인가요? 9월 달부터인가요?
그 DTI 규제를 완화했지 않습니까? 네. 급격하게 그 가계부채가 올 3월 달까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에서 올 3월 달에 이 증가 속도가 너무 급격해지니까 한 달에 5조 원 가까이씩 늘었습니다. 4점 몇 조 해갖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막았거든요. DTI를 그때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이유도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조금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뭐 좀 더 거슬러 가면은 작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이게 굉장히 그 여당에게 그 이제 아픈 결과가 나온 게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따른 것이다라는 이제 그 정부 여당 내부에서의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DTI 규제를 완화할 건가 말 건가에 관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전월세의 가격이 폭등해서 가계 압박을 주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빚어둬서 전세 옮겨가거나 또 빚어둬서 집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제 대책으로서 또는 그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으로서 여당에서 내놓는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쩌면 약간 완화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고 키우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벌써 그 이제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의도는 지금 6월 국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정부가 국회에 가져와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의 수단이 너무 제한됩니다. 당장의 지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실제로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실제로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일시적으로 무언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위험한 시기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당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근본적으로는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현욱 본부장님? 네. 네. 이제 굉장히 여기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또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가 확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를 늘려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이죠. 저희는 그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를 늘려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할 것이 아니고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라는 것이죠. 노동소득 분배율을 늘려주라는 거고요. 가계의 필수 지출 부담, 등록금, 사교육비, 보육비 이런 부담을 줄여가지고 가계가 여유있게 살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가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그 자기 능력에 맞는 집을 사게 될 겁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윤 교수님께서 DSR 말씀하셨는데 저희 DSR 통계가 있습니다. 1분위 1분위 가계에서 DSR 40% 초과 비중이 11.3%입니다. 1분위 가계의 평균 DSR이 27.2%거든요. 이건 뭐,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적정하고 높다는 겁니다. 1분위에서 무려 적정하고 비중이 69%, 2분위에서 48.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는 지금 자기가 빚을 갚으면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오르면, 누가 그걸 사줍니까? 기업이 사줍니까? 국가가 사줍니까? 가계가 사는 겁니다. 그럼 가계가 돈 있어서 삽니까? 다음에 오를 걸 기대하고 삽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가 삽니까? 다음에 오를 걸 기대하고 계속 살 겁니까? 언제까지?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거는 다음 정부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많이 늘면요. 그래서 지금보다 가계 가처분 소득이 2배로 늘면, 그럼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적정합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격의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든지 늘려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가계부채를 더 쓸 수 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글쎄요, 그건 참 네, 굉장히 좀 듣기에 따라서는 참 맞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 좀
놓치고 있는 거는 그 가처분 소득 만들고 부동산은 안정되거나 떨어질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동산 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뭐, 또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뭐 한 60년부터 시작하면 50여 년인데, 그럼 뭐 투기꾼이 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1960년에 우리나라 GDP가 20억 불이고 지금은 1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 또 땅덩어리는 그대로인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 10만 제곱키로 안에서 뭐 매립한 거 조금 증가한 정도 빼놓고는 뭐 그 땅은 그대로인데 GDP가 500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땅의 가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땅에서 20억 불이 생산되다가 1조 달러가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뭐 제가 뭐 투기를 뭐 옹호하거나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꾼이 올린다는 식의 그런 그 아주 그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좀 차갑게 보면은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도 같이 오르는 거다, 이런 얘기고, 결국은 그 우리 김용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 완만한 상승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그럼 부동산도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율이 한 3, 4%라면 이 가게, 아파트라는 물건, 뭐 집이라는 물건도 한 뭐 2, 3% 정도는 올라줘도 뭐 그렇게 부담은 크게 없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0%면 전세와 집값은 같게 됩니다. 예, 이거는 분석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가 그 아파트 전체 값보다 작은 이유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전세를 좀 작게 만들어서 그 돈만큼을 받고 나머지는 자기가 내갖고 사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이익을 보겠다, 이런 건데, 만일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가 다 0%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전세는 그냥 집값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월세의 폭등은 사실은 부동산이 안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를 때는 올라서 문제고요. 그리고 또 안 오를 때는 또 전세값이 집값을 쫓아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보면 저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도 참 이 곤혹스럽긴 하지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도 물건인 이상 인플레이션율 정도, 네. 물가 상승률 정도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진행자님, 제가 네. 우리 윤 교수님 예, 말씀 관련해서 제가 말씀하십시오. 제 친구들 오늘 여기 방송 나간다니까 그 얘기 좀 꼭 전해달라고 하는 거 제가 좀 전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44살입니다. 다 제 친구들 오늘 다루고 있는 가계대출, 소위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빚을 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산 사람들입니다. 바로 제 나이 또래가요. 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원래 살던 집 못 팔고 거기 전세 주고 제가 지금 지역구로 있는 동네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는 3천만 원을 전세를 올려줬는데 제가 살던 집은 올려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올려받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근데 저는 그래서 중간에 1년만 계약하고 그 집을 어떻게든 팔려고. 네. 근데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해서 다시 또 1,500만 원 올려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저는 1년 사이에 4,500만 원을 지금 전세를 올려서 다 대출 받아가지고, 저도 심각한데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동산은, 자기 부동산은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 이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어느 정도 정말 움직일 수 있도록, 아까 박선수 의원님께서는 안 오를 것이다. 안 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그걸 전제로 해서 대책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고 해서 정말 완만하게라도 그걸 움직여 나가고, 그게 정말 거시적인 정책이고요. 한쪽으로는 지금 현재 대출 받고 있어도 고통받고 있는 걸 어떻게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안, 이걸 병행해서 하고, 아까 이현욱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소득을 늘린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게 등록금을 반값으로 주고, 그럼 좀 늘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 만고의 진리냐, 무언가 경제성장을 완만하게 시키는 다른 솔루션, 그래도 그분들한테 일자리가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근본 대책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솔직하고도 거침없는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의견 주실 때에는 02-368-1001번에서 4번, 368-1001번에서 4번 전화 주시고 콩 게시판과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샵 9730 문자, 그리고 트위터로는 KBS 오픈 디베이트 검색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서비스되는 열린 토론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 news.kbs.co.kr 상단에 24시간 뉴스에서 다음날 새벽 4시 20분 또 오후 1시에 이렇게 하루 두 차례 방송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가계부채 그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를 듣고 계십니다. 토론은 여론을 만들고 여론은 세상을 만듭니다. 본격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의 거침없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첫 번째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대구의 청취자입니다. 네, 되고요. 네, 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좀 넉넉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요? 오늘 프로그램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 예, 간략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앞에 토론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풍선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크게 키운 것 같습니다. 터질 때가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정부에서 감독 기능을 조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풍선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절해줘야 되는데, 10년 주기로 해서 지금 부채, 가계부채라든지 기업 부채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가계부채도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실이라든지 이게 너무 과도하게 부채가 증가하면 감독기관에 어느 정도 조절해주고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될 때까지 너무 방치한 면이 없지 않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부동산 거품을 자연스럽게 커지든지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부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라든지 어떤 기업들이 부동산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되는데 대출을 안 할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거품을 치우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 거품을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놔둬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걸 자꾸, 부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 저는 어제 그저께 나온 대책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부동산에서 계속적인 부가 발생된다면 이런 풍선 문제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반복되고, 또 이렇게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또 회수가 안 되고, 아마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정책 기조를 네.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부를 발생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금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청취자분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일선에 사는 유성철입니다. 네, 유 선생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름이 아니고, 네. 제가 또 좋아하시는 윤창현 교수님이 또 나와갖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예, 저 부동산, 우리 자본주의 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2009년도 리만 브라더스 그 부동산 버블 때, 우리도 한번 같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가 좀 정권 초기라 그랬는지 좀 각종 부양책으로다가 떨어지는 걸 좀 막은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또 중국 쪽에서 부동산 버블 얘기가 또 나오고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경제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그 대책 같은 거를 보면은 네. 가장 강력한 대책을 나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주식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연기금에 들어와서 그 주식을 사갖고 다시 비싸게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럼 수도권 아파트가 지금 떨어져갖고 많이 낮다. 그렇다고 해서 연기금이나 공적 자금 돈을 갖다가 써가지고 그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다시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낸 게 더 맞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정부에서는 그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그 민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정도만 모색하는 게 낫지 인위적으로 자꾸 부양을 하면 할수록 풍선만 진짜 자꾸 아까 먼저 얘기하신 분처럼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2분 전화 받아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가계부채 어제 관련된 종합대책 토론 주제입니다만 두 분 공이 부동산 말씀을 중점적으로 좀 해주십니다만 패널분들 네 의견 들으시고 어떤 말씀 좀 해주시죠. 박소수 의원님 기회 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도 국민이 참 현명하다 그런 생각 다시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답까지 사실은 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각자 겪는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까지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는 그 태도까지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네. 전 답이 여기 이제 우리 특히 일산의 청취자분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할 게 아니라 특히 2009년도에 한번 좀 밑바닥까지 갔어야 됐는데 이제 그때 좀 막으면서 좀 문제가 더 연장되고 실제로 2008년, 9년, 10년 이 3년 지나오면서 아까 앞에 제가 170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그 가계부채 증가한 액수가 170조인데 그 가운데 141조가 주택담보대출로 네. 늘어났습니다. 네. 전부 다 집에다 돈을 쓰려고 돈을 빌린 것이죠. 그런 것에 출구 전략을 말씀 주셨어요. 일산의 이제 청취자분께서. 지금 이 대책 가운데에서 부분적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제 통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보금자리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기를 정말 기대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좀 더 적극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을 넘어가면 내년 이제 하반기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이를테면 공적 자금으로 경매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주택 담보물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사서 다시 좀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도 저희는 방안으로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미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과정에서 미국이 썼던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 우리 두 분 청취자 여러분 말씀 들었는데요. 한편으로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총론을 얘기할 때는 정말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시원시원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총량을 줄여나갈 수도 있겠죠. 정말 단호하게 해서. 문제는 그 총론 때문에 그 밑에 개별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총론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밑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끌어나가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부동산 문제예요. 정말로 감상적이고 도덕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게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이 안 오르면 좋죠. 나머지 부분 가서 부를 만들어서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어디 세상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을 폭등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경기를 순행시키고 운행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중에 부동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이 너무 올랐을 때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이런 말도 합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오르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때는 참사다. 그게 바로 우리 2008년도 전 세계를 덮쳤던 리만브러스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아니었습니까? 아까 일부 말씀하셨지만 금융위기 때 정부가 과도한 부양책을 써서 그 위기를 저 밑바닥까지 추락시키지 왜 중간에 막았느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오자.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때는 신속하게 이 위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그 후에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선택했던 수단
정말로 양적 완화를 하고 저금리를 통해서 무언가 최소한의 경기를 돌려야 한다는 이 절박한 상황. 이런 정책 수단은 지금 현재 와서 우리나라에 많은 부작용을 남겼지만 해외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금융위기를 잘 넘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책을 펴고 함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도 있고요. 나라 전체 정부가 끌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정책을 할 때 시원시원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게 아닌 게 현실이고요. 그 안에서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고 가면서 전체를 같이 보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분께 해드릴까요? 윤 예, 교수님. 제가 한마디만, 예. 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부동산에서 부의 발생이 하면 안 된다고는 참 아주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 비유를 들면 지금 그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를 보면 참 묘한 게 말이죠. 예금금리는 물가상승률 아래에 있고 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금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예금하신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플러스로 보이되 그 플러스가 통제가 좀 되도록 하면 좋겠다. 서서히 오르는 정도. 그리고 너무 오르면은 이건 당연히 정책적인 어떤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제재 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다만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또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움직임과 부동산을 이렇게 따로 놀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은 좀 버리고, 전체적으로 경제 움직임, 즉 성장률이 플러스가 돼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 부동산도 그 정도까지는 용인을 하되 물가 상승률 근처 혹은 그 아래로 좀 누르는 쪽으로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실질적 부는 발생하지 않되 좀 이렇게 거래량은 좀 거래가 되면서 좀 필요한 사람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이런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수능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동일한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김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929년 대공황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대단히 컸는데 그때 배운 거에 뭐냐면 확장과 공조입니다. 국가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수출 늘리고 수입 줄이겠다고 하다가 다 같이 공멸을 했다는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는 적자를 좀 내서 많이 쓰고 또 통화정책은 좀 돈을 많이 풀어서 쓰는 것이 일단 위기 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1929년의 교훈이고, 그것이 2008년 위기 때 그대로 모든 국가들이 그 처방전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한마디로 케인즈적 처방인데, 그런데 그 케인즈적 처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돈이 돌다 보면 부동산도 어느 정도 부양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확장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부양하는 쪽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부동산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짧게 한번 네. 박 의원님.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의 정부의 선택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 PF 문제 같은 게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PF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 7년도에 가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고요. 네. 또 이 건설 업계에서는 빚을 얻어서 부동산 PF를 얻어가지고 이제 많은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뒤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온 것이죠. 이 정부 초기에.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사실은 부동산 PF는 멈췄고 아파트 값은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2008년도부터. 정부를 떠맡았을 때 이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그 시점에서 일단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한 것이고요. 부동산 PF가 이게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면 아파트든 혹은 부동산 PF든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그것을 떠받치면서 가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황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가 지금 그 1, 2금융권 합쳐가지고 공식적으로 한 66조 원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뭐 80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상당수가 첫 삽도 못 뜨고 아니면 멈춰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다들. 그게 다시 그것을 돌려가지고 건물을 완공해서 팔아가지고 자금을 순환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당분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저축은행에서 만든 PF, 지금 대출한 PF 같은 경우는 17조 원 정도 대출되어 있는데요. 절반이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것들입니다. 현실이 냉정하게 지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값도 지금 시점에서 제가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주택 값이 안 오른다고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상당 기간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이니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대책을 짜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네. 당장에 지금 연체율이라는 우리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연체율 1% 미만으로 연체율이 있는데 실제로 상당한 이 800조 원 가운데 특히 그 가계 주택담보대출 360조 원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이자만 내고 있어요. 원금을 못 갚고 있어서. 그런 그 상태를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가계 당사자이고 그에 관해서 정말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짚어보고 근본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패널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한나라당의 김용태 의원님, 민주당의 박선숙 의원님,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윤창현 교수님, 그리고 참여연대 이현욱 민생희망본부장님 이렇게 네 분 나와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심각한 가계부채 배경 진단을 해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중반 후반 토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 내놓은 종합대책 좀 하나하나 아까 뭐 간혹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무래도 이번 종합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 이것을 지금 그 5%죠. 그런데 2016년까지 30% 그러니까 6배를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이런 방침인데 요 대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일단 그럼 제가 뭐 네, 김영태 의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거에 그러실까요?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게 그러시죠. 서로 간의 자유. 알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금 위기 진단에 대해서는 뭐 강도가 따라 다를 뿐이지 다 이제 동의를 하셨고요. 일단 정부 정책을 제가 뭐 대변인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대신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말고 그럼 다른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이자 이제 돈을 빌리는 걸 변동금리로 하지 말고 고정금리로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돈 빌리는 건 보통 3년 할 때 3년 후에 통으로 다 갚는다. 이런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매달 갚아라 원금까지. 대신 그렇게 하면은 고통스럽죠. 당연히 대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 매달 갚으려고 하니.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혜택을 주겠다. 혜택을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자 갚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기존보다 현재는 1,000만 원까지인데 1,5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출하는 사람들한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않고서는 왜냐하면 대출 액수가 계속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냈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은행들한테 강요하려면 은행들이 지금까지는 따뜻하게 장사해 왔습니다. 자기들은 뭐 금리가 오르든 말든 간에 딱 마진을 늘 먹었으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이 고정금리로 해서 당신들도 리스크를 똑같이 안어라. 그러니까 은행들이 싫어하죠. 은행들이 싫어한다고 국회나 정부가 막 그냥 몰아세워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명하게 당신들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테러로 그 사람들을 좀 여는 겁니다. MBS라고 해서 이런 소위 이런 채권들을 모아줘가지고 당신들이 돈을 굴리고 리스크를 좀 분산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정부에서 약 한 서너 개의 법을 이제 만들어서 연말까지 이 가계대출을 줄이는 걸 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이 주택담보대출 말고도요.
소위 신용카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카드 회사는 정말로 엄청난 지금 이 대출 이 범위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규제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 대출하는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용카드가 그거 아닙니까? 한 달 후에 갚고 필요하면 6개월 후에 나눠서 갚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체크카드라고 내가 잔고에 들어있는 만큼은 쓴다. 그럼 확실히 돈 씀씀이가 좀 줄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카드를 국민들한테 쓰라고 하시고 은행들도 활성화하되 이거에 대한 혜택을 더 주자는 거죠. 국민들께서 이 체크카드를 쓰시면은 이거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문제는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더 문제인데요. 현재 현행을 따져볼 때 조금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제도금융권,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정말 그래도 힘들기는 하지만 부실로 빠질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은 낮은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 통계도 잘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 제도금융권에서는 어림도 없고 빌릴 수가 없으니까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밀렸다가 이제 사채시장으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도대체 지금 가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잘 통계 조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흡수도 해야 될 뿐더러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들, 사채업자 너무나 정말 악독한 사업자들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당 홍보를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 막아내는 이런 정책들을 몇 가지를 동시에 쭉 펼쳐나가고 이게 이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수단들이고요. 한쪽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부동산 대책이 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경기를 조금씩 상승시켜 나가는 대책이 될지 아마 이거는 2단계, 3단계로 나와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의 질문드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 6배로 늘린다는 그러한 방침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만, 이현옥 본부장 기회 드릴까요?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변동성 금리의 거치식 대출. 그래서 결국은 이자만 갚거나 아예 그냥 안 갚다가 원리금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죠. 소위 미국에서 이런 게 대공황 이전에 굉장히 문제됐던 것이고 바로 볼룸 모기지라고 해서 풍선을 키우듯이 점점 키우는 방식. 내가 갚을 생각은 없고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면 빚을 넘기고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이죠. 사실은 순수하게 부동산 그 대출을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자산 정식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그런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뇌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경제 위기를 굉장히 급격하게 압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빚을 내었을 때 그걸 갚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냈으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금융의 기본이고 금융회사도 저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잘 평가해보고 빌려주라는 겁니다. 너무 담보에 기대서 빌려주지 말아라. 그 담보라는 것은 사실 별로 믿을 게 못 되더라. 그것이 역사적 경험으로 증명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저기 볼 때는 방향은 잘 잡았는데 그게 몇 년 안에 30%까지 하겠다고 하시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더 강하게 푸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강하게. 예. 그리고 정책으로 하기보다 저는 법제화하는 게 맞겠다. 미국에도 다 법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박선수 의원님께서 지금 입법 발의해 놓으신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걸 빨리 통과시켜서 법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금융의 기본이기 때문에 자산, 소득 창출 능력을 보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빌려주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법제화해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DTI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네. 박 의원님. 네. DTI 문제까지 이제 좀 넘어가는데요. 우리 이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이제 그런 법안을 제가 제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와 함께 마련한 법이고요. 네. 미국에서는 호포법이라고 약탈적인 대출, 실제로 이 서프라임 모기지가 바로 이제 약탈적 대출이 아주 전형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대출 해줘가지고 그것을 또 유동화시키고 하면서 결국에 모두 다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이제 이런 류의 대출인데
저희 800조가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 800조의 대출 과정이 처음부터 약탈적인 대출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대출의 그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 특히 그 신규 대출에 관해서는 저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D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DTI를 표현을 좀 바꿔서 그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전국적으로 좀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는데 그것을 더 이상의 대출의 확대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보다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뭐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되 장기로 바꿔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만 이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는 것만으로 그런 그 구조 전환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창현 교수님. 이런 네. 문제를 볼 때마다 참 네. 고민스러운 게 말이죠. 이게 자활이냐 자선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 책임이라는 걸 전제로 이제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냥 이제 시혜를 베푸는 거죠. 뭐 탕감 개념 아마 이제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분명히 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까 본부장님도 그 얘기 해주셨지만은, 그래서 이런 그 금융에 있어서 아무리 뭐 작던 크던 간에 결국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그 책임의식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거를 본인이 어떤 열심히 해서 뭔가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또 열심히 독려도 하고 도와주는 이제 그런 그 두 가지의 협업체제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그거를 좀 그 제대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최근에 보면 너무 좀 자발적이지 않은 자선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그 경제하려는 의지를 갖다가 약하게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이렇게 뭐 목소리 크면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된 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좀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그런 거는 좀 상당히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역시 이제 이번 정책들이 조금 좀 미흡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가지고 과연 이렇게 갈증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라는 좀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자발적 측면 자신의 그 책임을 강조하고 그거를 열심히 궁극적으로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적 관점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정부가 그걸 도와주는 좀 협업적 체제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네. 이번에 아까 제가 대책을 한 4가지 정도 이제 설명을 하고 향후 이제 정부하고 여당에서 입법할 이제 내용들 법안을 한 3개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여튼 야당이나 우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미흡하다. 근데 제가 한 2가지 정도 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책으로 지금 이제 추진하고 하고 있는 것들.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있어서 이 은행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BIS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들 자산하고 얼마큼 대출해야 되는지 이제 비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 BIS 따질 때 위험 과중치 높게 줘가지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하는 게 굉장히 꺼리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제도도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선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또 이제 고치려고 그럽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총량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정말 생각 같아서는 더 세게 하면 좋죠. 문제는 이랬을 경우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출 심사만 따져보더라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빚을 낼 때 솔직히 투기 때문에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꼭 필요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신용도는 좀 낮다. 그런데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안 빌려준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이 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비싼 이자를 물고서라도 받아야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도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걸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박선수 의원께서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이 완전히 약탈적 이 소위 이제 대출을 한다. 뭐 약탈적 대출이라는 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약탈 대출이라는 게 그거죠. 뭐 경기 좋을 때 그야말로 이제 뭐 홍보하고 뭐하고 해서 그 뭐 대출을 왕창 풀고
다음에 이 변동금리로 묶어가지고 당신들 3년 동안 안 갚아도 되니까 이제 그때는 부동산 오른다 이렇게 계속 빌려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리 때문에 이것저것 사실 위험은 몽창 다 고객들한테 떠넘기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선수 의원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묶고 다음에 그 3년 거치 이런 걸 싹 없앤 다음에 원금하고 같이 갚아나가게 하는 이런 걸 법으로 강제하겠다. 저는 이게 법으로 강제했을 때 실효성은 높겠죠. 문제는 이걸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3년 거치에도 한목에 갚겠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시장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 추단으로 통해서 목표를 대서 30%. 저도 30%는 좀 속도가 늦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빨리빨리 해서 이 우리의 관행을 바꾸고 우리 정말 대출자들께서 이 고통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저는 50%까지 늘리는 거까지 동의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러나 이걸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된다고 말씀을 박 드리고 의원 싶습니다. 반론권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신규 대출에서 장기 그 분할 상환을 이제 고정금리를 이제 법제화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은 지금 현재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게 3년 거치든 혹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만약에 5년짜리 이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중도 상환을 하면 위약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못 갚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그런 류의 것에 그렇게 본인이 여건이 허락돼서 일시적으로 네. 상환하려고 할 때는 위약금을 물게 하지 말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예. 네. 아까 김용태 의원께서 이 대책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아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예. 심지어 4금융으로 계속 예. 내모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까다로워지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아주 확정이 된 건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번 정부의 이 대책 우리 네. 여당하고도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금방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총량을 관리해서 예전 얘기는 치우고요. 네. 총량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고 해서는 어쩔 수 없다. 쓴 약이라도 먹어야 된다. 근데 약을 먹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강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조절하는 게 어려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신용도 낮은 사람들이 이제 2, 3, 4 가는 것을 지금 우리 이 정부 들어서 계속 해왔던 게 미소금융이니 네. 하여튼 이런 이제 서민 대출들을 많이 활성화했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별로 실효성이 없다 비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럼 잘못된 것을 잘 반성하고 제도로 고쳐서라도 네. 이 서민금융, 새로운 차원의 서민금융을 뭔가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대책으로 만들어놔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책들도 이제 아마 2, 3 대책에 포함돼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가계의 큰 부담이자 국가 경제의 위협 요소로 떠오른 가계 부채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 대책에 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는 토론의 장, KBS 열린 토론. 이 프로그램은 매일 저녁 7시 20분부터 9시, 새벽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윤덕수 앵커의 진행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많은 청취자분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다시 청취자분 몇 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인천에 살고 있는 애청자고요. 네네. 말씀해 예, 주십시오. 결국 죄송합니다만 다시 결국 부동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각 가구의 자산 구성을 보면은 네. 부동산이 가장 기형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부채는 거기서 발생을 하니까 똑같이 가계부채에서 부동산이 제일 크고요. 근데 계속 구매 욕구를 정부에서 자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월세보다는 전세로 가라. 전세보다는 집을 사라. 그러면서 빚을 얻을 때 조금 편하게 고정금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매 욕구를 없애는 방법은 아니고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1인 가구 구성의 비중이나 그리고 이제 뭐 연령층의 그 노령층이 증가하는 부분을 볼 때 결국 이제 점차적으로는 월세 쪽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욕구는 변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빚을 내라고 지금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부동산 중에서 월세만큼 관례로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관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제도, 그리고 대출도 월세 쪽에 맞춰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 자체를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서울입니다. 네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세 분 다 부동산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가 정부가 부동산 만지작거리는 건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죠. 네. 그래야지 가계 빚을 돈을 벌여야지 가계 빚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자꾸 해외로만 나가려고 하지 말고 국내에서도 그 대기업들은 전부 다 우리 국민이 키워놓은 대기업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돌려줘야지요. 그걸 바꿔줘야 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상생을 하자, 하자, 이익을 공유를 하자, 여러 가지가 제도가 나오는데, 네. 우선 대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활이 조금 윤택해서 빚 얻은 것도 갚으지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꾸 은행 금리가 어찌해야 된다, 뭐다, 이것은 이제 포기하시고, 네, 우리 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일자리,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국민 생활이 여유있게 해서 빚도 갚고, 생활도 윤택하게 네.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전화에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의견 마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482님. 가계부채 증가는 소득 양극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양극화 해소가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2616님. 가계부채 대책 1가구 다주택 양도세 폐지, 거래 활성화가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이분은 의견을 제안을 하셨고, 7233님. 현재 가계부채는 현 정부가 원한 것이고 대출받은 사람들이 원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철저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이덕철님,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물가 인상률에 따른 상승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지, 무조건 고정 금액으로 묶었다고 할 수 없죠. 서민들은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7233님, 정부는 부동산 거품 부추기고 국민은 부안회동, 무책임한 대출을 늘린 결과 같습니다. 7526님, 지금 전문가분들 말씀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얘기인 것 같아서 아쉽네요. 여긴 부산인데 작년에 부동산 시장 훈풍이 불었습니다. 1159님, 후 분양제, 은행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해서 전당포 업주와 같은 금융권 행태를 지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7442님, 체크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그만 가게 하나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분 의견 주셨습니다. 패널분들? 예, 네, 제가 의견. 좀, 예. 네, 이현옥 본부장님. 마지막 분 말씀 진짜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네. 체크카드 활성화하려면 우리나라 체크카드 수수료가 외국에서 20배씩 이렇게 높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체크카드 수수료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맞습니다. 체크카드 수수료는 거의 진짜 한 0.1%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그걸 감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왜 공제에 이렇게 우대 안 해주는? 그것도 같이 당연히 현금 영수증하고 체크카드 우대해주고 신용카드는 우대를 없애야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득공제 한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규 대출만 이거 해준다는 거죠. 기존 대출 전환하는 것도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기존 대출 전환할 수 있게 자꾸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요. 어려운 분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 과연 어려운 분들과 위해서 과연 얼마나 그러면 해주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부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엔 대금업체 있고 우리나라는 대부업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런 식의 금융기관 두고 있는 데가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대금업체가 이자지원법 적용받습니다. 열 20% 이상 못 받습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우리는 39% 이자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 야쿠자 자금이 우리나라 대법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일본 변호사연합회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하나 못 잡으면서 맨날 어렵다. 이 사람 어렵기 때문에 대출 규제하면 안 된다. 그건 굉장히 난센스죠. 실제로 시장에서 괜히 고리대가 횡행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줘 놓고, 그리고 카드론 같은 경우도 뭐 25%, 30% 대출 막 하지 않습니까? 뉴욕주에서 그런 대출을 하면은 1급 폭리죄로 징역 1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법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람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잘 안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대법체 가고 신용카드사 근데 폭리에 막 시달리면은 오히려 그쪽 못 가게 했기 때문에 은행 대출 더 많이 해주자. 은행 대출 규제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논리를 펴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모순이다. 선우를 잘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는. 그래, 물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서민금융, 희망홀씨라든지 햇살로지라든지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서민금융이라는 것도 이 정책 계층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해야지 그 효과가 있거든요. 빚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자 갚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벌써 빚이 사슬에 걸려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더 해줘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채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구분하지 않고 해줘요.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막 대출 해주거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식으로 엄격히 또 들여다보면 진짜 상환 능력이 있냐 또 구구절절 따지면 또 대출 못 해주는 거죠. 그 딜레마 속에 굉장히 빠져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이게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과 정책금융을 이번 정부가 좀 혼동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하면,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가계대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1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 좀 신용등급 높은 쪽에 한 70%가 몰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난 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갚을 수 있는, 좀 능력이 있는 분들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이쪽에서는 결국 좀 힘들더라도 결국 이제 본인 책임 플러스 알파로 해서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서민금융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9%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미소금융이 한 2,500억, 그 다음에 햇살론이 1조 6천억, 그 다음에 새희망홀씨가 7천억, 그래서 거의 집행된 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한 3조가 조금 안 됩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언론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거 덕분에 최악의 상태를 면한 그런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3조 가까이 그나마 이것이, 공급이 되고, 한 명이라도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이라도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는 거, 한 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좀 늘려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미소금융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한 2,500억 정도. 그래서 이 미소금융 쪽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서 네. 최악의 그야말로 7등급이야 최악의 신용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 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한다면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질문 나온 거 두 가지만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원욱 본부장처럼 저도 체크카드 이 안에서 수수료 하는 거 높다는 거 인정하고요. 낮추는 노력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일종의 소위 이제 소비 패턴, 관행을 교정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자 하나 먹지 못하는데 결국 자기들 기기를 다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같은 정부 당국,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도 이 체크카드 수수료 낮추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해나갈 거라는 다짐을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이 미소금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부 있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큰 지금 틀에서 가고 있고 이거로 하여튼 혜택을 보시는 분들을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저는 이런 믿음을 확신합니다. 금융사고를 일으키고 돈을 떼먹는 사람, 오히려 정말 큰 회사나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사고 쳐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대신 없이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
내가 무언가 1,000만 원, 2,000만 원만 필요하면 이걸 악착한 이 돈을 토대로 해서 빚도 갚고 나중에 정말 우리 희망을 살려나가겠다. 저는 이런 사람을 찾아도 돈을 빌려주는 건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력은 계속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수 의원께. 네. 그 청취자들께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답을 갖고 계세요. 네. 예, 그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 전망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월세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저희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그 상한가 제도와 그 계약 갱신권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화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부동산 상한제하고 서로 그 함께 처리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건 같이 못하겠다고 지금 이따 보류시켰습니다. 네. 전월세 상한제 문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월세가 자꾸 올라가는 것이 엄청나게 부담되는 것이거든요. 뭐 다른 분들 더 많이 부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정부가 카드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정부가 제 몫을 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가상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정부에 대해서 감독권을 주고 정부가 책임지고 감독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청취자 중에 한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좀 늘리는 문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와 가계대출 문제와 이 일자리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뭐 등록금 부담도 마찬가지고요.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시급합니다. 다행히 이번 그 민생경제회담에서 대통령, 저희 그 설학규 대표가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계획을 그 공기업과 대기업들에게 그 작성하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부터 공기업하고 대기업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해결돼야 되고요. 네.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시간 짧지만은 우리가 기회를 딱 이 시점을 놓치고 이 문제를 내년까지 넘기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쩌면 재앙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신속한 그런 대책을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주 현안인 만큼 중요한 문제고 해서 마무리 말씀드릴 시간이 없네요. 어쨌건 이 문제는 그 최종 뭐 확정된 것보다는 아까 김용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TF 구성이라든가 보완책 시급하죠. 아무쪼록 좋은 대책이 나올 거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가계부채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한나라당의 김용태 의원님, 민주당의 박선수 의원님,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님, 참여연대 이원욱 변호사님, 네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 또 트위터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무래도 토론하면서도 청취자 여러분 의견에 대해서 여러 패널분들